안녕하세요. 저는 46의 평범치 못한 여자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 속도 많이 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참 많았는데요. 그중 남자와 관련된 뼈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시골집에서 아버지와 둘이 살았어요. 저는 국민학교까지 나오고 그 이상 학업을 이어가진 못했는데요. 아버지는 술에 파묻혀서 사시는 분이라 돈도 없었고 딸인 제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관심이 없던 분입니다. 제가 3살 때 엄마와 이혼을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알코올에 의존하며 매일 취해 계셨답니다. 시골 마을에서 제 사정을 모르는 분이 없어서 쌀이나 먹을 걸 가져다 주는 어른들이 많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를 살려주신 은인들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제 성격은 매우 소극적이고 말도 잘 안 하고 표현도 못했어요. 애정결핍과 가난, 그리고 아버지의 무서움이 있어서 그런 성격으로 자란 것 같아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는 마을 어른들의 밭에 가서 간단한 농사일을 도우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입에 풀칠하며 지냈더니 어느새 제 나이가 20살이 됐고 독립할 시기가 찾아왔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배운 거나 기술 같은 것도 없었으니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국졸이라는 말을 하면 하나같이 놀리며 요즘 세상에 국졸이 있냐고 되묻더니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더라고요. 여하튼 시골 마을을 조금 벗어난 작은 도시에서는 제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 과감하게 아버지 곁을 떠나기로 했답니다. 아버지, 저 서울 올라가려고요. 여기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뭐야? 인연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너도 네 애미처럼 날 버리고 떠나겠다는 거냐? 모녀가 똑같이 날 엿먹이겠다고? 그렇게는 못하지. 이 기집애야, 얌전히 내 옆에서 살림하고 밭일이나 해서 술값이나 벌어와! 아버지는 제 뺨에 손을 올리며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몇 차례 계속 서울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당연히 돌아오는 건 따귀와 쌍욕이었고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야반 도주를 해서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아버지랑 같이 살다간 저까지 폐인이 될 것 같았으니 홀로 서기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하게 된 일은 출장 파출부 일이었어요. 시골에서 밭일하고 받는 돈보다 훨씬 많아서 아주 기뻤답니다.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지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성격이 고쳐지지 않는 거였어요. 말을 더듬는 것과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항상 겁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땅만 보고 있거나 눈치를 심하게 봤답니다. 강산이 2번 바뀌는 동안 파출부 말고도 사람 많은 공장에서도 일해봤고 식당에서도 일해봤는데 제 성격은 평생 소심하고 소극적으로 살도록 설계돼 있었나 봅니다. 40대에 진입하고 새로 얻은 일자리는 회사 구내식당의 조리원이었어요.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는 일이니 얼마든지 잘해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구내식당으로 들어가자 기가 센 저를 심하게 갈구셨어요. 왜 고개를 똑바로 못 드냐? 그렇게 소심해서 일을 할 수 있겠냐? 말을 하면 대답 좀 똑바로 해라 등등 저에게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흰소리를 하셨답니다. 야, 경자야.
넌 나이가 40인데 18살 손녀처럼 행동하냐? 너 어디 모자랐니? 네? 아, 네. 제가 좀 모자라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모님 죄송해요. 제 성격이 고쳐지지 않네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러냐? 이리 와서 우리들이랑 이야기 좀 해보자. 저는 한 달 정도 욕을 실컷 먹어가며 구내식당에서 일했는데 태도가 달라지지 않자 이모님들이 제 앞에 둥글게 모여서 왜 이렇게 됐는지 말해보라며 재촉하셨어요. 제가 타고난 성격이 이런 것 같다고 말하니 저에 대해 있는 그대로 고백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냈답니다. 저는 국민학교만 나왔어요. 엄마랑 아버지가 이혼하셨는데 엄마는 3살 이후에 본 적이 없고 아버지는 술꾼이었어요. 매일 취해 계셔서 특별한 직업이 없었죠. 그래서 14살 때부터 20살까지 반일하면서 아버지 술값 대드렸습니다. 뭐야? 그 어린애가 벌어온 돈을 술값으로 썼다고? 너희 아버지 문제가 심각하네.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고 저는 친구 하나 없이 일만 하며 살아오다가 서울로 올라왔고 여러 직업을 거쳐봤는데 늘 이렇게 소극적이고 말도 더듬고 사람 눈도 쳐다보지 못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어쨌든 저로 인해 답답하셨을 이모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속에 있던 이야기를 남들에게 처음으로 내뱉는 순간이었는데 속이 후련하더군요. 이모님들이 집중해서 제 말을 들어주시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날 제 고백으로 이모님들은 저에게 갈굼이나 텃세를 부리지 않으셨고 조카 봐주듯이 잘해주셨어요. 경자야, 오늘 내가 볶은 제육 좀 먹어봐라. 간이 잘 됐나 봐봐. 아, 네, 이모님.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제육 중에 최고예요. 참나. 경자 너 겁 많고 소심하다더니 지금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아부했다? 아, 그런가요? 아, 이모, 저는 아부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정말 맛있다고요. 그래, 고맙다. 점점 얼굴 밝아지는 걸 보니 기분 좋네. 저는 40년 만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사람들이 생겨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답니다. 이모님들이 제 사정을 듣고 나서는 너무 잘해주셔서 몸둘 바를 몰랐다니까요. 하루는 구내식당에서 점심 저녁을 끝내고 청소하고 마무리했는데 퇴근 전에 저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모님들이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오셨어요. 초가 4개 꽂힌 케이크를 보면서 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생일 케이크 처음 받아봐요. 이모님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휴, 딱하기도 하지. 에휴, 네 인생이 참 팍복하구나. 몸은 40살 어른이어도 정신은 아직 때묻지 않은 꼬마 같아. 축하한다, 경자야. 얼른 촛불 끄자. 저는 눈물을 닦으며 촛불을 껐고 이모님들이 장난으로 생크림을 제 얼굴에 묻혀주시자 배시시 웃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신적으로 좀 성장하게 됐어요. 이모님들은 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제가 제대로 된 가정에서 살아보지 못했으니 좋은 남자 만나서 진정한 행복을 느껴보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저도 남자도 만나고 결혼도 해서 아기를 낳고 싶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딜 가서 남자를 만날지도 모르는 데다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답니다. 이모님들은 장난스럽게 좋은 총각 있으면 소개해 준다고 했는데
다들 말뿐이지 직접 소개해주는 분은 없었습니다. 사실 저라도 저 같은 여자를 남에게 소개해주고 싶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수백 명의 회사 직원들이 배식을 받고 식사를 하는데 한 남자가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더군요. 이모들 사이에 꽃이 한 송이 있네요.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네? 한 달 정도 됐는데 제가 부끄러움이 심해서 배식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을게요. 근데 눈이 참 예쁘세요. 사슴 눈망울 같아서 자꾸 눈길이 가네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처녀예요. 저기 손님 뒤에 기다리니까 다음 반찬 받으시죠. 그렇지. 지금 배식 중인 걸 까먹었네요. 오래간만에 엄청난 미인을 만나서 설렜네요. 그럼 우리 인사하면서 지냅시다. 제 이름은 박대식이에요. 직급은 과장이고요. 네, 저는 이경자예요. 경자씨라. 이름도 예쁘시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인사해요. 저는 남자와 대화를 해본 게 일하면서 나눈 게 전부였지 이런 식으로 호감 있게 다가와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이었어요. 제 눈을 사슴 눈망울로 표현까지 해주고 이름까지 묻는 순간이 말이죠.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그 남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순진하고 남자 한번 만나보지 않은 티가 많이 나죠. 여하튼 기분 좋은 날은 계속 이어졌답니다. 저에게 매일 말을 걸어주고 밥을 다 먹고 식판을 반납할 때 대식씨가 저에게 잘 먹었다며 내일 또 보자며 반갑게 인사를 해줄 때마다 무척이나 행복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식씨가 배식을 받다가 저에게 쪽지를 건네주더라고요. 경자씨, 우리가 대화나눈 지 일주일이나 됐네요. 이거 제 마음을 쓴 쪽지니까 읽어보고 연락주세요.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새빨개진 얼굴로 쪽지를 빨리 받아 주머니에 넣고 배식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내내 심장이 심하게 뛰어서 긴장한 채로 겨우 일을 끝냈어요. 나중에 화장실에 가서 대식씨가 준 쪽지를 펴서 읽어보는데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이야기와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싶다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죠. 이런 고백은 머리털 나고 처음이었으니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쪽지의 글을 수백 번 읽으면서 빙그레 웃었답니다. 며칠 뒤 주말이 와서 대식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저 또한 그이한테 마음이 있어서 만나볼 생각이었습니다. 저기 대식씨. 누구세요? 저예요. 경자요. 우리 회사 식당에서 일하는 경자씨? 제가 드린 쪽지 보고 연락해 주신 거예요? 네, 부끄럽지만 쪽지 보고 감동해서 연락했어요. 이거 영광입니다. 그럼 경자씨도 저와 비슷한 마음인 거죠? 그럼 우리 오늘 만날까요? 주말이라 한가하시죠? 네, 특별히 하는 거 없어요. 오늘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오늘 풀코스로 모실게요. 그 회사 근처 사거리에서 5시에 만나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전화를 끊었고 난생 처음 비비크림을 바르고 파우더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긴장한 채로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대식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대식씨. 이게 누구야? 몰라보겠어요, 경자씨.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다고요. 정말 미인이시네요. 빈말이라도 고맙습니다. 빈말 아니에요. 저 경자씨한테 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오늘 절 만나주기로 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저는 소심하게 대식씨 뒤를 졸졸 따라 참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식씨, 여기 엄청 비싼 데 아니에요? 전 캔 참치만 먹어봤지 이런 고급 참치 전문점은 처음이에요. 너무 비싼 돈 쓰시는 거 아닌가요? 얼른 들어와요. 뭐 이 정도 가지고 벌써 놀라시면 어떡해요. 앞으로 종종 모시고 올 테니까 우리 맛있게 먹으면서 놀아요.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식씨를 따라 참치집으로 들어갔어요. 그가 예약한 방을 달라고 하자 종업원이 2층으로 안내했고 좁은 방에 둘이서 마주 앉았습니다. 경자씨, 많이 먹어요. 여기 금가루 뿌려진 부분 드셔봐요. 아주 맛있을 겁니다. 우와, 음식에 금가루를 뿌려요? 금을 먹어도 되는 건가요? 경자씨는 정말 순수하시네요. 이런 모습 보니까 제가 더 반하게 되잖아요. 경자씨, 우리 잘해봐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대식씨, 근데 대식씨 같은 분이 싱글인 게 이해되지 않아요. 멋있고 매너도 있는 데다 대기업 과장님이시잖아요. 그 정도면 1등 신랑감 아닌가요? 정말 싱글 맞으세요? 제가 싱글인 게 이상한가요? 저는 운명 같은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 계속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경자씨가 제 인생에 들어왔죠. 이제 제 마음이 전달됐나요? 운명 같은 사랑? 정말 멋진 말이네요. 절 그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요. 자, 그럼 참치 드시면서 술도 곁들여 볼까요? 잔 들어보세요. 제가 술을 못해요. 대식씨 죄송한데 음료수 마시면 안 될까요? 에이, 참치는 이 알코올로 먹어야 제맛이 난다고요. 딱 한 잔만 해보세요. 얼른 잔 들어봐요. 알겠어요. 오늘 기분 좋게 고백도 받았으니까 마셔보죠. 한 잔 주세요. 그렇게 20년 만에 술을 입에 대봤는데 쓰기만 할 뿐 아무런 맛도 없었어요. 도대체 이런 걸 왜 마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대식씨가 권하니 거절하지 못하고 한 잔 마셨네요. 경자씨 잘 드시네. 한 잔 더 드시죠. 잔 들어봐요. 네? 또요? 알겠어요. 주세요. 저는 행여나 거절해서 대식씨를 무안하게 만들까봐 술잔을 들었습니다. 연거푸 석 잔을 마시고 나자 머리가 띵하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술은 거절하며 참치회만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식씨가 제 빨개진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더군요. 과거 아버지는 제 뺨을 때리기만 하셨는데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남자가 생겼다는 것에 몹시 기뻤고 정말 이 남자와 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경자씨 참 예쁘다.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예요. 맞죠? 네? 네, 그래요. 저도 대식씨가 좋아요. 우리 잘 만나봐요. 이제 배가 좀 찼으니 나가볼까요? 시원하게 바람이나 쏘이면서 걸어보자고요. 좋아요. 나가요, 우리. 저희 두 사람은 참치집에서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천천히 걸으며 여러 대화를 나눴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됐고 대식씨는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봐 줬어요. 아버지라는 분이 너무하셨네. 그래서 지금은 연락 끊고 지내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잘 판단했어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면 연을 끊는 게 훨씬 좋다고요. 아주 잘했어요. 고마워요.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대식씨? 여기 골목은 너무 어두워요. 우리 큰 길로 나가서 걸으면 안 될까요?
제가 술을 마셨더니 머리가 핑 도네요. 우리 저기 가서 조금만 쉬었다 갈까요? 대식 씨가 손가락으로 한 건물을 가리켰는데 바로 모텔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기침을 했습니다. 네? 저기 저 건물은 모텔인데요? 네, 맞아요. 저기 가서 좀 쉬었다 가요. 같이 영화도 보고요. 제가 모텔은 한 번도 안 가봐서요. 대식 씨, 우리 다른 데 가요. 사람 많은 곳으로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진짜로 머리가 핑 돌아서 어디 앉아서 기대고 싶어요. 경자 씨, 설마 저 못 믿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거 참 기분 좀 그러네요. 전 진심으로 경자 씨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네? 그게 아니라 모텔이라는 장소에 가는 게 불편해서 그래요. 대식 씨를 못 믿는 게 아니라요. 저를 믿는다면 잠깐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오늘부터 연인 되기로 했는데 여기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빼면 대식 씨가 크게 상처를 받을 것 같기도 했고 제 평생의 인연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잠깐만 쉬고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다니까요. 저만 믿어요. 얼른 들어갑시다. 대식 씨가 제 손을 잡고 모텔 입구로 데려갔고 카운터에 계산을 하고 카드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우와, 모텔이 아니라 호텔 같아요. 요즘 모텔은 이렇게 예쁜가요? 나도 안 와봐서 몰랐어요. 정말 예쁘네요. 그럼 우리 일단 앉을까요? 네, 머리가 핑 돈다고 하셨으니까 편하게 앉아서 쉬세요. 그러자 대식 씨는 침대에 걸터 앉더니 자기 옆에 앉아보라고 하더군요. 이리 와요, 나의 사랑 경자 씨. 그건 좀... 전 그냥 바닥에 앉아 있을게요. 좀 뭐 하자는 거예요. 모텔 안에 들어왔으면 할 걸 해야지. 우리가 여기 대화하러 왔겠어요? 순진한 척 그만해요. 네? 분명 쉬었다 가자고 했잖아요. 할 걸 하다니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저 그냥 나가볼게요. 혼자 쉬다가 집에 가세요.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려 나가려는데 그이가 제 손목을 잡아채더니 미안하다며 사과하더군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오바했어요. 경자씨, 그럼 우리 같이 침대에 누워만 있어요. 머리 아프니까 눕고 싶은데 경자씨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죠? 다른 건 하지 않을 거죠? 그렇다니까요. 얼른 침대로 갑시다. 저는 나가겠다고 말하면 우리 관계가 깨져버릴까봐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침대에 눕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이는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처음이라 놀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을 질끈 감고 말았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하룻밤을 같이 보냈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대식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먼저 집에 갔나 싶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꺼져 있더라고요. 지난밤을 생각해보니 후회스럽기도 했지만 대식 씨와 연인이 됐으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이는 일요일 밤까지도 연락이 없었어요.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월요일에 식당에서 만나면 알게 될 것 같아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구내식당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배식할 음식 앞에 섰습니다. 많은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대식 씨의 모습이 언제 보이나 하고 두리번거렸답니다. 이윽고 반듯한 정장을 입은 대식 씨가 제 앞에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대식 씨, 토요일 밤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말도 없이 떠났고 연락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반찬 빨리 주시죠. 뒤에 사람들 기다리잖아요. 대식 씨는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이에 저는 뒷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반찬을 퍼주고 대식 씨를 옆으로 보냈답니다. 저에게 무슨 화가 나는 일이 있나 싶어서 점심 배식이 끝나고 카톡을 보내봤어요. 왜 화가 나는지 궁금하고 왜 차갑게 구는지 물었죠. 그랬더니 회사 옥상으로 올라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청소를 마무리하고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대식 씨는 구석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더군요. 대식 씨, 여기 있었군요. 아, 이제 왔네. 경재 씨, 일로 와봐요. 아니, 왜 저한테 계속 전화하고 카톡 보내는 겁니까?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귀는 사람끼리 연락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봐요, 경자 씨. 아니, 식당 아줌마. 나 이 대기업 다니는 과장이야. 뭐가 아쉬워서 아줌마 사귀겠어? 우리는 그냥 하루 즐긴 사이야. 뭐라고요? 당신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나랑 미래를 함께 그려보자고 했잖아요. 이 여자가 착각을 제대로 했네. 어제 술 좀 들어가더니 꿈 꿨어? 나이를 40이나 처먹었으면 눈치가 있어야지. 내가 모텔방에서 사라지고 연락 끊었으면 무슨 의미겠어. 참, 끝까지 순진한 척하네. 저는 180도 달라진 대식 씨의 태도에 분노해서 그이의 뺨을 날렸습니다. 날 가지고 논 거였어요? 난 당신이 진심인 줄 알았다고요. 이봐요, 아줌마. 나랑 아줌마가 될 사이야? 대기업 과장이 구내식당 아줌마랑 잘 되는 게 말이 돼? 이 어이없는 년아, 그만 좀 껄떡대고 하룻밤 즐긴 거로 끝내. 앞으로 나 아는 척하면 식당 관계자한테 당신 잘라버리라고 할 거야. 알겠어? 나쁜 놈. 내가 너 같은 놈한테 놀아나다니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미친. 지도 좋아서 모텔방에 따라온 거면서. 야, 네가 별거 있으면 계속 만나려고 했는데 잠자리도 그저 그렇더라. 아니, 또 뱃살은 왜 그렇게 많은 거야? 그만 처먹고 다이어트해서 남자 만나. 다음 남자가 너랑 모텔 가면 놀라지 않게 말이야. 그는 저를 실컷 조롱하더니 옥상에 올라온 동료들에게 가더군요. 저는 비참하고 화가 났지만 일단 마음을 추스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속고 이런 일을 당했으니 절대 가만히 있지 않기로 다짐했답니다. 그런데 제 소심한 성격 탓에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어요. 회사 인사과에 찾아갈까 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같이 일하는 이모님들에게도 입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혼자 분노를 삼키며 몇 주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식당에서 대식 씨를 보면 서로 못 본 척하고 배식만 하고 말았죠. 며칠 뒤 주말에 머리와 배가 너무 아파서 끙끙 앓으며 시간을 보냈고 월요일 아침이 됐을 때 하루 쉬겠다고 이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아파서 빠진 적이 없어서 푹 쉬고 내일 나오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열이 심하게 난다고 말씀드리고 진찰을 받는데 청진기를 대본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씀하셨어요. 환자분, 그 내과에 오실 게 아니라 산부인과에 가셔야겠는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기라도 가졌다는 거예요? 네, 뭐 확실하게 임신이에요. 모르고 있던 것 같은데 얼른 산부인과로 가보세요. 머리가 아픈 건 일시적인 거니까 감기약 같은 거 먹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듣고 한달음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한 게 맞다고 하더군요. 대식 씨와 하룻밤을 보낸 그날 아이가 생긴 거였죠. 생애 처음으로 남자와 밤을 보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지 않을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식당 이모님들이 모두 모여 있을 때 제 상황을 전해드렸어요. 그러자 한 이모님이 크게 놀라며 제 어깨를 툭 건드리셨어요. 이 모지라, 그놈한테 당했네. 아이, 제대로 당한 거라고. 아유, 이 미련한 곰탱아. 아이, 처음 데이트하는 날 모텔에 따라가는 여자가 어딨어? 저는 진짜 잠깐 쉬는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다고요. 이모님, 저 이제 어떡해요? 이거 말해야겠죠? 당연히 말해야지. 빨리 그놈 찾아가서 해결 방안 마련하라고. 아이고, 이 순진에 빠진 거사. 그 말을 듣고 대식 씨에게 문자를 남겼어요. 제가 임신한 사실과 초음파 사진을 보내줬죠.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왔고 옥상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야, 너 지금 사기치는 거지? 돈 뜯어내려고 구라치는 거잖아? 아니에요. 그렇게 못 믿겠으면 같이 병원에 가보면 되잖아요. 아이, 돌겠네, 씨. 잠깐. 그 애기가 내 애기라는 증거 있어? 니녀는 처음 만난 남자랑 모텔방에 가는 년이니까 나 말고도 다른 놈들이 있겠지. 나 그런 여자 아니라고요. 당신이 처음이었다고 몇 번을 말해요. 대식 씨가 내 아이의 아빠란 말이에요. 이런 젠장아, 이씨. 그래서 어쩌자고? 뭐 돈 달라고? 아, 얼마면 되는데? 돈 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난 이 아이 낳을 테니까 대식 씨가 책임져 주세요. 이게 돌아도 제대로 돌았네, 이씨. 그러니까 평생 나한테 빨대 꽂고 살겠다고 마음먹은 거야? 이거 완전 악질이네. 겨우 하룻밤 보낸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 인생을 조지려고 들어? 야, 우리 그날 하루 만나고 끝난 거야. 너 바보야? 그냥 불장난이라고. 그 애 낳아도 난 책임 못 진다니까? 야, 내가 200만 원 붙여줄 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 그 이상은 안 돼. 이 나쁜 자식. 지 새끼를 임신한 여자한테 한다는 소리가 겨우 그거야? 그래. 나도 너 같은 놈이 내 딸아이의 아빠가 되길 원하지 않아. 하지만 보상은 제대로 해야 해. 내 딸의 양육비 책임지라고. 이 또라이가 진짜, 이씨. 야, 난 절대 책임 못 져. 분명히 말했어. 동의 없이 혼자 나오면 난 아무 죄가 없는 거라고. 난 그런 거 몰라. 당신이 내 딸 책임지지 않겠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까불고 있네. 식당에서 일하는 하찮은 기집애가 어디 대기업 과장한테 까불고 있어? 넌 상대도 안 되니까 그냥 닥치고 200만 원이나 챙겨라. 그것만 받아도 니년이 이득이라고. 그이는 그렇게 통보하더니 내려가더군요. 이에 저는 대식 씨의 식구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받든 책임을 지게 하든 할 생각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할 시간에 회사 앞에서 조용히 숨어 있다가 대식 씨가 나오는 걸 보게 됐어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라 쉽게 미행할 수 있었죠. 1시간이 걸려 도착한 곳은 고급 아파트 단지였고 그이의 뒤를 가깝게 따라가서 몇 호에 들어가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만삭의 여자가 나오더군요. 아줌마 누구세요? 네? 전 박대식 씨를 찾아왔어요. 그쪽은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나요? 대식 씨 와이프인데. 아줌마 누구세요? 대식 씨가 유부남이었어요? 정말 와이프가 맞아요? 제가 놀란 채로 현관문 앞에 서 있자 그이가 걸어 나오더군요. 누가 왔어? 뭐야 이 아줌마는? 당신이 내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당신 유부남이었어? 근데 날 꼬셔서 임신시킨 거야?
내가 제대로 속았네. 아이씨, 이 여자가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야, 꺼져. 그러자 와이프가 대식 씨를 노려보며 말하더군요. 당신 또 바람 피웠어? 하다 이런 볼품없는 아줌마랑 그 짓거리를 거야? 내가 못 살아. 여보, 그게 아니라 술을 같이 마셨는데 분위기에 취해서 딱 한 번 잤어. 난 아무런 감정 없다고. 으이구, 이 화상아. 만상 마누라를 두고 바람 피운 게 자랑이냐? 내가 니놈 때문에 화병으로 쓰러질 것 같다고? 그놈은 아내를 두고 바람 피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나 봅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일을 제대로 해결할 생각이었어요. 유부남과 가정을 꾸릴 생각은 없으니 그놈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생각이었죠. 더러운 놈, 만삭의 부인이 있는데 총각 행세하고 날 꼬셔? 너 내 아이 양육비랑 날 기만한 죄로 위자료까지 다 내놔. 뭐가 어째? 야,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이 난리를 쳐? 겨우 하룻밤 같이 보낸 거 가지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저는 보상을 받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대식 씨 와이프가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이 아줌마가 돌았나? 남의 가정 파탄 내려고 헛소리를 하시네. 야, 넌 상간녀야. 내가 고소하면 네 년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고.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난 저놈이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나도 속았단 말이야. 그럼 판사님 앞에서 그렇게 씹으려 보든가. 그게 아니면 조용히 우리랑 같이 어디 좀 가자. 병원 가서 해결하자고. 그놈 와이프가 제 손목을 잡아채자 대식 씨도 제 반대 손목을 잡더군요. 두 사람은 저를 산부인과에 데려가서 애를 못 낳게 할 셈이었어요. 이거다. 난 절대 못 가. 이년아, 내가 대식 씨 마누라인데 너 같은 게 걸리적거리면 되겠니? 깔끔하게 끝내자고. 이게 최선의 방법이니까 말이야. 이거 나. 당신도 임신 중이면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니? 하고 싶다. 네가 우리 가정을 깨버리기 전에 선수 치는 거야. 자, 따라와. 저는 두 사람에게 끌려나갔고 차에 억지로 태워서 병원 주차장까지 가게 됐습니다.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더 끌려가면 큰일이 날 것 같아 마음을 다잡고 두 년놈을 밀쳐버리고 불이 나게 도망쳤습니다. 야, 이년아, 거기 안 서? 너 잡히면 가만 안 둘 거야? 너희야말로 내가 가만 안 둬. 박대식이 나한테 한 짓, 마누라 년이 나한테 하려고 한 짓 모두 벌받게 할 거야. 저는 전력 질주로 빠져나와 도로에 세워진 택시를 타고 벗어났습니다. 이튿날 구내식당에 가서 이모님들에게 모두 털어놨습니다. 가정이 있는 유부남에 와이프는 만삭이라고 알려줬고 제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까지 다 일려줬습니다. 그러자 이모님들은 자기 일처럼 화를 내주더니 가만두지 말자며 입을 모았어요. 이윽고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에 대식 씨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이는 저에게 반찬을 받으며 속삭였습니다. 야, 빨리 지워라. 네 인생 조지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싫은데? 내가 미쳤냐? 그리고 인생을 조지게 될 건 내가 아니라 너야. 그건 또 뭔 소리야? 네가 내 인생을 조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배식하던 이모님들은 들고 있던 집기로 대식 씨에게 다가가 흠씬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목소리로 수백 명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줬어요. 여러분, 이 유부남 박대식 과장이 우리 종업원을 건드렸어요.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이런 놈이 대기업에 다닐 자격이 되는 겁니까? 뭐야, 아줌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 개 같은 놈아.
이놈이 우리 경자 건드리고 무사할 줄 알았냐? 우리 식당 이모들이 니놈 인생을 확실히 찢어발겨준마. 여러분, 이놈한테 욕 좀 해주세요. 핸드폰으로 찍어도 돼요. 이 팔정난 놈을 이 회사에서 쫓아내주자고요. 이모님들은 대식씨를 두들겨 패주며 식당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이는 귀싸대기를 얼마나 많이 얻어 터졌던지 양볼이 새빨갛게 부어올랐답니다. 대식씨는 일단 후퇴를 하려고 등을 돌려 빠져나가려는데 회사 간부인 전무님이 서 있더군요. 박 과장,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자네 식당 여자를 건드렸어? 임신시켰다는 게 사실이야? 전무님, 오해십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변명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야 할 거야. 우리 회사는 도덕적 문란을 일으키면 민사소송으로 큰 책임을 묻는 걸 알 거야. 그게... 죄송합니다, 전무님.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전무님은 봐주지 않으실 건지 그이의 뺨을 한 대 날리더군요. 당장 짐 싸서 나가. 너 같은 놈은 우리 회사 다닐 자격이 없어. 퇴직금은 꿈도 꾸지 말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는 것도 내가 막을 거야. 전무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룻밤에 실수입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전무님은 그 일을 봐주지 않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무님이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경자씨라고 했죠? 식당에서 일하기 힘드시죠? 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듣자 하니 홀몸이 아닌 것 같던데 그 식당 그만두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저희가 보상은 해드리겠습니다. 그 6개월치 월급을 드릴 테니 조용히 나가주시면. 네? 저 잘리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나가라고요? 그게 그 회사 이미지라는 게 있어서 계속 다니는 거 무리일 겁니다. 경자씨도 계속 다니면 직원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경자씨도 똑같이 사고 친 거잖아요. 이유가 어찌됐든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으니까요. 제가 나가야만 이 일이 해결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6개월치 월급 받으시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그리고 각서도 한 장 쓰셔야 합니다. 이 일을 저희 회사와 연관해서 발설하면 안 됩니다. 전무님은 저에게 범 이야기를 하면서 겁을 주더군요. 이에 저는 고민 끝에 6개월치 월급을 받고 구내식당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모님들은 더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하셨고 떠나는 저를 한 번씩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이듬해 딸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20시간의 진통을 하며 어렵고 힘들게 낳았죠. 그리고 딸을 품에 안게 되자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왔어요. 눈물의 의미는 기쁨도 있었지만 서러움과 억울함까지 있었어요. 답답하고 바보 같았던 저를 원망하며 몸조리를 했답니다. 애기 엄마가 되니 달라지는 게 있더군요.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는 걸 제대로 깨달았어요. 자식을 위해 못할 게 없다는 걸 상기시키며 제가 겪었던 일을 바로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몸을 회복하고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떠올랐어요. 저를 농락한 대식씨와 가차없이 잘라버린 회사에 복수하기로 했죠. 방법을 생각하다가 뉴스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대식씨를 처음 만나게 된 것부터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써서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러자 며칠 뒤 기자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경자씨,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근데 제보해주신 이야기에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습관적으로 녹취를 해서 대화하는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대식 씨와 둘이 있을 때 나눴던 대화하고 모텔에서 저에게 간음한 사실이 녹음돼 있어요. 그리고 회사 전무님이라는 사람이 조용히 덮으려고 겁을 주던 음성도 있습니다. 아이, 그거 잘 됐네요. 그 정도면 뉴스로 터뜨릴 수 있겠어요. 경자씨, 저는 완전히 경자씨 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보같이 모텔에 따라가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욕할지 몰라요. 그런 것만 잘 견뎌주면 무엇이든 해볼게요. 네, 절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엄마가 되면서 아주 강해졌다고요. 좋아요, 해봅시다. 제가 제대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복수의 탄원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기자는 지역 방송에 전무님의 녹취를 공개하며 대처 방식이 잘못됐다고 콕 집어서 방영했어요. 피해자인 저를 상간녀로 취급하고 돈 몇 푼 주고 쫓아낸 것이 잘못됐다고 알렸죠. 그 뉴스가 터지자 여성단체에서 연락이 왔고 저를 위해 시위를 하겠다며 회사 앞에 수십 명의 사람이 모였답니다. 결국 회사 측에서는 공개 사과문을 게재했고 저에게 억대 보상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면 다시 식당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죠. 저는 무서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는 엄마기 때문에 보상금과 사과를 받았고 다시 구내식당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모님들은 다시 돌아온 저에게 아주 잘 됐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던 대식 씨와의 일을 매듭지어야 할 때가 왔답니다. 그는 뉴스가 터지자마자 신상이 털려서 욕을 바가지로 먹다가 마누라에게 이혼까지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그거고 제가 할 복수를 이어나가기로 했어요. 형사고소와 민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했답니다. 물론 이 모든 도움은 기자님이 마련해 주셨답니다. 유부남을 속이고 저를 농락하고 임신까지 시킨 뒤 나 몰라라 한 죄는 가볍지 않았어요. 형사 측에서는 구속까지 염두에 두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민사소송은 피해 위자료로 막대한 금액을 청구했답니다. 이렇게 벼랑 끝에 서게 된 대식 씨는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전 정면 승부로 복수를 해주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자씨, 어디까지 갈 셈이야?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아? 나 회사 잘리고 백수신세야. 이혼까지 당해서 가진 돈도 거의 없다고. 근데 날 감옥에 보내고 위자료까지 뜯어내려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린 그냥 하룻밤을 같이 보냈을 뿐이잖아. 당신한텐 겨우 하룻밤이겠지만 나에겐 평생을 함께할 딸이 생겼어. 나에게 했던 짓의 벌을 제대로 받게 할 거야. 시궁창에 처박히는 꼴을 보고 말 거라고. 아이, 진짜 제대로 똥 밟았네. 야, 고소 취하 안 해주면 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감옥 가기 전에 니년 끝장낼 거라고. 아, 또 공갈에 협박하는 거야? 내가 아직도 그런 거에 겁먹을 사람으로 보여? 나 엄마가 된 사람이야. 세상에 두려울 거 하나 없고 예전처럼 바보 같은 짓은 절대 안 한다고. 그래? 그렇게 당당하니 보기 좋네. 좋아. 어차피 니년이 고소 취하 안 하면 내 인생 쫑나는 거니까 오늘 끝내자. 너 죽고 나 죽자고! 대식 씨는 이성을 잃고 저에게 덤벼들더군요. 그런데 그때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이모님들이 때로 나오셨습니다. 대식 씨는 하필 제가 이모님들을 초대한 날 찾아온 거죠. 사실 제가 이모님들을 믿고 이렇게 용기 내서 그놈이랑 말싸움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모님들이 손에 집게와 국자 같은 주방집기를 하나씩 들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달려드는 그놈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두들겨줬습니다. 흙바닥에 넘어뜨리고 시끄럽게 울려 퍼지도록 주방 집기로 그 이를 갈겨줬죠. 대식 씨는 괴성을 지르며 그만하라고 외쳤는데 아무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모님 한 분이 그놈의 머리에 국자로 꿀밤을 갈기며 말씀하셨어요. 아유, 하여튼 남자놈들은 그게 문제야. 달려있는 그걸 싹둑해버려야 한다니까. 어이 김씨 아줌마, 가위 들고 나왔지? 그거 줘봐. 이 발정난 놈이 다시는 경자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잘라버리자고. 뭐라고요? 아주머니 그만하세요. 저 그냥 갈게요. 처벌 받을 테니까 그만 보내주세요. 웃기는 소리 하네. 네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경자한테 공갈 협박한 것까지 추가해서 경찰서에 보낼 거야. 그 전에 네 놈의 거기를 싹둑해버릴 거고. 빨리 가져와 가위. 그러자 대식 씨는 무릎을 꿇어 앉아 저에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경자씨, 내가 잘못했어. 이모님들 보고 그만하라고 말려줘. 싫은데 너 같은 놈은 당해도 싸. 경자씨가 하라는 거 다 할게. 위자료도 주고 형사처벌도 받을게. 아휴, 한심하고 멍청한 놈. 네 놈이 날 건드릴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지? 그냥 하룻밤 쾌락만 즐기면 장땡이었지? 이제부터 너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봐. 내가 네 놈 인생이 지옥에 처박힐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니까. 저는 소리를 지르며 그 이의 따귀를 흠씬 갈겨줬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집 앞에 와서 저와 이모님들을 말렸어요. 대식 씨가 먼저 찾아와서 협박을 하고 공격하려고 한 진술 때문에 이모님들에게 책임을 물지 않았답니다. 경찰들도 대식 씨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고 있었으니 눈 감아준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경찰서에 끌려간 대식 씨는 저를 농락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받았고 피해 보상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내놓게 됐어요. 아마 대식 씨의 남은 재산을 다 털어줬을 겁니다. 그렇게 그놈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마지막으로 대식 씨의 마누라도 고소했습니다. 저를 산부인과로 끌고 가서 수술받게 하려고 한 사실이 CCTV와 블랙박스에 모두 담겨 있어서 협박, 감금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저에게 위자료를 줬죠. 그녀는 대식 씨와 이혼 후 싱글맘으로 살고 있는데 소문이 크게 나서 멀리 지방으로 떠났답니다. 이렇게 해서 저를 화나게 했던 모든 인간들을 처참하게 부숴버리면서 복수는 끝이 났네요. 어리숙하고 순진했던 제가 엄마가 되어 현명해지고 강해진 모습을 적어보니 참 신기하네요. 과거의 제 모습이 미워 보였을 것 같은데 살아온 배경과 결핍 등을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건은 5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은 혼자서 딸을 곱게 잘 키우고 있답니다. 재혼은 아직까진 하고 싶진 않네요. 나중에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딸의 의사를 묻고 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상금으로 비교적 잘 살고 있으니 저와 딸의 인생을 응원해 주시길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글을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